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의 첫 주말에 인사드립니다. 6월 5일 일요일 뉴스의 라이브 시작하겠습니다. 네, 뉴스 분석 함께 세 분부터 소개하겠습니다. 장현주 전 민주당 민원법률국 변호사, 임승호 전 국민의힘 대변인, 구자홍 동아일보 신동아팀 차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6일 지방선거 이 패배로 내전 양상을 빚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혁신 비대위를 이번 주 안으로 구성해 내홍을 수습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친문계와 친명계가 이렇게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갈등을 빚는 등 이 계파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리고 있어서 비대위 구성 단계부터 급심한 이 진통이 예상됩니다. 관련 이슈 지금부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현영 의원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이 지방선거 패배 이후에 모여서 회의를 한 결과를 밝혔는데요. 결과 내용은 이겁니다. 아마 전당대회까지 한 2, 3개월 기간이 있을 것 같은데 선거 결과에 대한 평가 그리고 쇄신안까지 마련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 아마 혁신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이 비대위의 성격은 관리형이 아니라 혁신, 뭔가 쇄신과 혁신을 할 수 있는 힘 있는 그립감을 진 비대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자홍 차장님,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네. 일단 지도부 공백 상태를 이제 장기화할 수 없기 때문에 비대위를 이제 다시 띄우겠다. 그런데 단순히 이 관리형 비대위가 아니라 혁신 비대위다라고 이제 의미 부여를 한 것 같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당내 계파 갈등이 사실 노골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혁신 비대위를 빨리 띄울 수 있느냐에서부터 지금 약간 의문점이 좀 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의원의 경우에는 재보선에서 당선을 했습니다만 이 지방선거 총괄 선대위원장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당내 목소리가 상당히 높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친 이재명계에서는 이 8월 전당대회에 당대표에 도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의원에 대한 이 거취 논란이 어느 정도 좀 정리된 이후에 비대위원장을 이제 누가 맡더라도 그러니까 누구를 선임할 것이냐, 이 논의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책임론이 일단락된 이후에나 이 혁신 비대위를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뭐 이번 주 안에도 좀 힘들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혁신 비대위를 꾸리려면 이제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의원들이 일임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대위를 꾸릴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을 줘야 되는데 어제 4시간 동안의 난상 토론에도 불구하고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위임을 했다는 얘기가 지금 들리지 않고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 비대위를 맡을 만한 사람들의 이제 후보군들만 지금 나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좀 더 당내 계파 간의 논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의견이 수렴이 된 이후에나 아마 혁신 비대위가 꾸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뭐 속도가 나든 안 나든 비대위 구성은 될 걸로 보이는 상황에서 이제 위원장이 누가 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들 좀 거론이 되고는 있는데 누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김부겸 전 총리라든지 문희상 전 의장, 윤희태 전 의원, 이광재 의원, 그다음에 이상민 의원, 이런 분들이 지금 하마평에 오르고는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 면면들로만 봐서는 좀 미스터 쓴소리들 같은 느낌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좀 민주당한테 좀 쓴소리를 많이 해주셨던 그 내부 인사들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우리가 비대위라고 하면 대부분은 이제 외부 인사들을 좀 이렇게 모셔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외부 인사, 좀 파격적인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예측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조기 전당대회를 한다고 해도 7월일 것이고 예정대로 전당대회를 한다면 8월이 될 것인데, 그때까지 외부 인사를 모셔오는 것 자체가 좀 실질적으로는 좀 시간상 어렵지 않겠나라는 얘기 때문에 내부에서 인물을 찾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내부가 됐던 외부가 됐던 지난번 대선 이후에 비대위를 구성할 때 좀 아무래도 좀 의견 수렴 과정이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지적들이 언론 보도를 통해서도 계속 나왔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이제 박지원 비대위원장이 공동 비대위원장으로 비대위가 띄어질 때도 과연 이제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비대위로서 비대위원장의 자격이 있느냐에 대해서도 말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렇다는 건 사실 이젠 비대위를 꾸리더라도 좀 어느 정도 내부적으로 의견 수렴하는 과정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부 원로나 중직급들 의원 이상으로 좀 고려를 하는 건 같습니다. 변호사님, 그런데 지금 여기 좀 행보
행보를 좀 늘려가고 있는 언론상에서 많이 주목하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어요. 지금 보니까 박지원 전 국정원장인데 국정원장은 뭐 당적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제 아마 당적을 다시 회복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뭐 SNS나 이런 거를 통해서 지금 나가는 걸 보면 총구를 내부로 돌리지 말고 앞으로 돌려라. 이제 뭐 대여 선명성을 강조해라 이런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정치권에서는 이렇게 박 전 원장이 계속 전 원장이 뭔가 행보를 늘려가니까 비대위, 뭐 전당대회에서도 역할을 하려는 것 아니겠느냐 이런 분석도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당연히 그렇게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박지원 전 원장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을 하기 전부터도 뭐 정치 구단이다 이제 이런 말을 들을 정도로 이제 여야 진영을 떠나서 굉장히 이제 그 정치력이 높은 정치인으로 꼽히는 분이시거든요. 지금 이제 우리가 지방선거가 끝나자마자 사실 박지원 국정원장이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네. 이거 자체가 그냥 아무런 계산이나 아무 의미 없는 목소리는 절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민주당의 어떤 이런 내홍 과정 속에서 분명히 박지원 원장이 본인의 목소리를 내고 본인의 어떤 역할을 지금 찾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네, 민주당이 뭐 당의 어떤 리더십 공백 사태가 길어진다라고 하면요. 계파 갈등 문제도 있겠지만요, 대변인님. 예. 아무래도 이제 윤석열 정부 초기인데 대여 협상력 이 부분에도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아무래도 민주당이 본격적으로 내홍 상황에 들어가면서 사실 야당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이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또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역할이 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이런 네. 상황에서 조금 정치적 경험이 풍부한 그런 인물이 내홍을 수습하는 동시에 이런 여당에 대한 공격이나 비판을 적절하게 수행할 분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상황에서 민주당 내부에서 과연 이러한 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참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민주당이 이런 상황을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재명 의원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군요. 혁신을 시작하려면 지난 일에서 어떤 것을 반성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달라질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국민들께 보여드려야 되는데 이재명 의원이 먼저 나서서 나는 앞으로 2년간의 임기 동안 어떠한 당직도 주요 당직도 맡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 사실 이 내용은 꽤나 빨리 끝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여전히 이재명 의원은 이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사실 정치적인 그리고 일반적인 상식적인 문법으로 봤을 때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하지만 이재명 의원이 이미 인천 계양이라는 지역에 출마함으로써 불가능하다고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다른 의미로 만든 그런 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이 명백하게 어떤 입장을 밝히지 않는 한 이러한 민주당의 내홍 사항은 쉽게 좀 사그라들지 않을 것이고 이에 더해서 이로 인해서 여당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는 그러한 어떤 이중적인 악재에 계속적으로 부딪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네. 구장 차장님, 근데 네. 지금 보면은 뭐 조기 전대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당대회 룰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재명 그 의원에게 조기 전당대회가 유리하다는 뭐 분석이 있던데 그건 왜 그렇습니까? 네. 왜냐하면 지금 대안 부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혁신 비대위가 됐건 아니면 뭐 카리스마 있는 비대위가 됐건 이 비대위가 꾸려지면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이 전당대회 룰을 결정을 하고 네. 전당대회 시기를 결정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예상은 8월 정도에 전당대회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 같이 카리스마 있는 비대위원장이 나온다라면 8월은 너무 시급하니까 정기국회까지 끝나고 연말에 하자. 아하, 네. 뭐 이제 이렇게 시기를 좀 늦출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빨리 전당대회를 하게 되면 당내에서 그래도 세력이 가장 그 강력한 이재명 의원이 이제 당대표가 오를 가능성이 크지만 아니면 그 강력한 비대위원장이 출연을 하게 되면 이제 친명 비명 간의 어떤 갈등이 좀 장기화되면 이제 새로운 이 당권 주자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조기 전대는 이재명 의원에게 유리하고 아마 카리스마 있는 비대위원장이 임명이 된다라면 이재명 의원에게는 조금 이 빨간불이 켜질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민주당의 전당대회 일정 여부는 좀 주목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이 앞으로의 얘기를 하는 것도 있지만 과거의 얘기를 하면서도 좀 잡음이 불거진 것들이 있습니다. 뭐냐면요. 공천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지방선거 패배를 했지만 이 과정에서의 공천에 어떤 투명성이 있었느냐 이 부분을 놓고 좀 잡음들을 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정리를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특정 인물이죠. 이재명 그 의원과 그러면 송영길 그 전 대표에 대해서 네. 그 개항을과 서울시에 공천했던 그 절차에 대해서 과연 이게 타당했느냐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물론 다른 얘기들, 뭐 공천 자체가 이번 지방선거 공천 자체가 뭐 합당했느냐 이런 얘기들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뭐 특정 인물입니다. 그 이재명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그분들을 왜 그곳에 공천했느냐 이런 네.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과연 우리 당원 당규상에 맞았느냐 뭐 이런 얘기들인데요. 네. 사실 그 지난번 전략공천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원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뭐 이재명 의원을 전략공천위원회에서 전략공천한 바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말이 나오고 네, 있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사실 당내의 어떤 정말 갈등이 날것으로 노출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저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그 민주당의 어떤 쇄신과 반성을 위해서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네. 저는 이번에 그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낙선하신 후보들이 어쩌면 제일 힘드신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의 메시지들을 다 살펴보면 다 책임을 본인에게 찾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자기 책임입니다. 내 탓입니다. 아하,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민주당 내부를 보면 네. 오히려 책임이 있으실 것 같은 모든 의원님들과 그 관련자들께서 다 자기 탓이 아닌 남의 탓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네. 사실 낙선하신 후보들이 굉장히 참담함을 느낀다 이제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지금은 사실 지난번 공천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아야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논란이 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네. 좀 설명을 좀 들어볼게요. 지금 보면은 민주당 이 회의에서 내부 회의에서는 이재명 책임론을 두고 뭐 개파 대리전이 펼쳐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홍기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재명, 송영길 이 두 사람이 명분 없는 출마를 했기 때문에 책임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이원욱 의원도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전략 공천 결정한 바가 없는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하고 싶었던 이재명 이 후보 당시엔 후보의 뜻대로 이 비대위에서 돌연 그렇게 결정했다. 또 민주당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전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이런 사실을 공감대도 없었는데 모두 발언해서 돌연 발표해버리는 바람에 이 다른 비대위원들이 굉장히 반발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저 대변인님 예. 이렇게 공천 문제라는 게 선거가 다 끝나고 이렇게 불거지는 이유는 뭔가요? 그 당시에 내부에서도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을 수도 있는데 왜 끝나고 나니까 나오는 걸까요? 그러니까 자기 어필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뭐 서른 의원의 이런 말들이나 뭐 홍기원 의원의 이런 말들 사실 메시지만 봤을 때는 맞는 말일 수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사실 뭐 송영길 의원이나 이재명 의원이나 명분 없는 출마인 거 모든 국민들이 사실 근데 4월, 5월부터 알고 있었던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을 사실 4월, 5월부터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다라면 이분들은 소신 있는 의원이고 민주당의 정말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는 분들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겠지만 지금 선거가 다 끝난 상황에서 본인들은 그때 한마디도 하지 않아놓고 심지어 박지원 전 위원장이 어설프지만 어쨌든 쇄신안을 내보겠다고 그렇게 노력할 때 이분들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네. 본인들이 그렇게 소신이 있고 어떤 의지를 갖고 있는 의원들이었다면 박지원 전 위원장이 그런 목소리를 냈을 때 굉장히 어설픈 쇄신 아니니 그것을 내가 중진 의원인 내가 조금 더 보듬어 주겠다. 좀 더 보듬어서 이런 구체적인 쇄신안을 한번 마련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그런 것 하나 하지 않다가 이제 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어떤 추락할 그런 조짐이 보이자 자기들 혼자 살아남겠다고 자기 어필 시간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은 타락하고 추락하고 있지만 사실 나는 괜찮은 사람이었어. 나는 사실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어. 라는 말이 지금 와서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황당한 겁니다. 이런 소신이라는 것이 저는 예를 들어서 만약에 8월 전당대회를 할 때 이재명 의원이 만약에 그때 또다시 출마를 하면 과연 이분들이 그때 지금 하는 것처럼 소신을 다시 밝힐까요? 저는 그 부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과 가까운 의원들도 공개적으로 반박하는 메시지들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거든요.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에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간절하게 선거운동하고 있을 때 일부 의원들은 이재명 죽이기를 기획하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좀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차장님. 네. 사실 이제 이런 개파 간에 서로 거친 이런 입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이런 상황에서 공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고 있는데 사실 지나간 공천 과정에 대한 조사를 하는 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답이 없는 진실을 찾으면서 갈등만 더 심각해지는 건 아닌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뭔가
큰 선거에서 지고 났을 때 그거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분명하면 네. 그 사람이 책임을 지고 물러나면 되지 않겠습니까? 대통령 선거의 경우에는 대통령 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이제 그 낙선으로 물러나고 또 당을 진두지휘했던 송영길 대표가 물러나면서 이제 비대위 체제로 자연스럽게 전환이 됐거든요. 문제는 물러났던 후보와 그 낙선한 후보와 물러났던 당대표가 불과 2달여 만에 치러진 지방선거에 다시 재보궐선거와 재보궐선거와 서울시장에 나오면서 지금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권은 놓치고 지방 행정 권력도 놓쳤지만 유일하게 지금 하나 남아 있는 것이 뭐냐? 당권이 남아 있거든요. 당권 하나 남아 있다. 네. 그러니까 이 당권은 절대 다른 그 계파, 다른 진영에게 넘겨주지 않겠다라는 어떤 결연한 의지가 친 이재명계 의원들에게 좀 느껴지고 있고요. 지금 이재명 의원에 대한 공격이 많아지니까 당내에서 높아지니까 이 대표적인 친 이재명계 의원이라고 알려져 있는 김남국 의원이 이제 엄호를 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당권 갈등, 당권을 놓고 다투기 이전에 이재명 의원에 대한 어떤 이제 찬반 여론, 네. 이것이 아마 지금 민주당을 더 깊은 내홍의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변호사님 궁금한 게 지금 민심을 자기들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심을 우리가 얻지 못했다. 이것 때문에 이제 자성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당권으로 저쪽 계파에서 우리를 죽이게 하려고 했다는 이런 의혹, 서로 논란을 이런 만드는 모습이 어떻게 쇄신과 혁신 방향과는 전혀 다른 모습인 것 같은데 왜 이렇게까지 싸우는 겁니까? 네,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민들이 이번 지방선거 때 민주당에게 보내주신 그 회초리에 대한 대답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모두 다 부끄럽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남 탓하면서 이게 반성과 쇄신과의 거리가 먼 행보를 보낸다면 국민들께서는 다음 총선에서도 민주당을 외면하실 것입니다. 지금 문제는 이번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서 다음, 그러니까 2년 후에 있을 총선 때까지 큰 선거가 눈앞에 없기 때문에 더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당장 또 눈앞에 총선이나 뭐 선거가 갑자기 앞에 있다면 또 이제 말로는 쇄신 반성을 못하더라도 갈등이 있더라도 일단 봉합을 하고 선거에 임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요. 일단 다음 총선은 내후년으로 되어 있고 네. 일단 눈앞에 와 있는 이 당권 경쟁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다 아시다시피 내후년에 있을 총선의 공천권을 가지고 있죠. 그 당대표와 그 지도부가 공천권을 갖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민주당 내에 있는 지금 계파 갈등을 하는 모든 의원들에게 이 당권 경쟁은 이제 비로소 본인의 일들이 된 것입니다. 참 안타까운 모습이 지난번에 있었던 지방선거나 대선은 그 의원들이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나가서 본인들이 직접 떨어지는 선거는 아니었거든요. 네. 그래서 지방선거 때 사실 지방에서 눈물 흘리시면서 일하시던 우리 후보님들이 항상 마음이 아파하셨던 게 민주당 의원들이 안 도와준다 이런 얘기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도 네. 많은 갈등들이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게 지방선거 이후에 그 갈등이 터져 나오면서 이제 이 당권을 앞두고 이제 공천권이 걸려 있다 보니까 본인들과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니까 아무래도 그 수면 밑에 있던 갈등들이 막 터져 나오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저희가 지금 뭐 계속 개파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내부에서 일부는 개파 모임을 해체해야 된다, 해체 선언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낙연계 그리고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그 모임들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이게 단순히 해체가 아니라 일각에서는 다른 개파, 그러니까 이재명계를 견제하려는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나옵니다. 대변인님, 대변인님은 이 지금 해체 선언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그러니까 저것도 자기 어필의 연장선이라고 저는 보는데요. 네. 개파가 해체 선언한다고 해체가 되는 거였으면 이 정당 사상 개파 싸움으로 고통을 받는 정당은 없었을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해요. 국민의힘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국민의힘 이전에 뭐 미래통합당이나 자유한국당 이전에도 뭐 친이계니 친박계니 이런 논란들이 있었는데 수도 없이 친이 친박계는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없었을까요? 결국에는 그 판단은 국민들이 하는 거고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자유한국당 때부터 우리는 이미 탄핵의 강을 건넜다라고 수많은 선언은 있었습니다. 결국엔 그 선언이 뒷받침되기 위해서는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서야 저희 같은 경우에도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도 김종인 비대위 체제 이후에 국민의힘이 새로운 정당이 들어서면서 이제서야 조금 탄핵의 강을 완전히 건넜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개파 해체 같은 것은 본인들이 우리는 개파를 해체하겠습니다, 선언하겠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본인들이 어떻게 지금 혁신을 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려서
이러한 행동을 했으니 개파가 해체되었다라고 국민들께 평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 뭐 지금 이낙연계나 정세균계 소속 의원들이 해체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들도 해체를 선언했다라고 해서 해체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정치적인 의미가 있겠죠. 이재명계로 소위 분류되는 그 개파도 해체하라. 이재명계라고 불리는 그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추락시키고 있으니 우리도 이렇게 해체 선언을 했으니 너희도 해체 선언을 하고 네. 실질적인 해체를 하라는 일종의 정치적 압박으로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러한 것들이 2월달, 3월달 대선 패배 이후에 나타났으면 사실 의미가 있는 행보예요. 정말 본인들의 당선과 무관하게 민주당의 쇄신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구나라는 판단을 받았겠지만 네. 지금 와서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선에 뛰지도 않은 사람들이 정치적 패배를 안지도 않은 사람들이 남 탓을 하면서 우리는 쇄신하겠습니다, 개파 해체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 없는 선언이라고 봅니다. 네. 지금 보니까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뭐 지금 뭐 민주당 내부에서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것 같다. 그리고 본인만 살아남으려는 뭐 이준석식 정치다 이러면서 이제 여당의 대표까지 끌어들여서 이제 표현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던데 상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대변님도 말씀해 주셨고 차장님도 말씀해 주셨고 우리 변호사님도 공히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게 이 이재명 의원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이것 하나에 남아 있는 게 그거 하나 아니겠습니까? 네. 이제 등원을 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들어보니까 7일 날 이제 등원을 하게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제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에서 이제 당선이 됐기 때문에 그 업무 인수인계 차원에서 좀 도와주고 있다. 그래서 아마 언론 보도에는 지금 나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네. 내일 이제 모레 등원을 하게 되면 어떻게 책임론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 불고 있는 이 책임론에 대해서 시원하게 뭔가 답을 내놓을 것 같으세요? 지금 이재명 의원의 어떤 스타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네. 이재명 의원이 그렇게 책임론에 시원하게 그 화답을 할 것 같았으면 재보궐에 안 나오셨겠죠.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의원은 이재명 그 의원으로서 정치인 이재명의 길을 가고 있는 거고요. 네. 물론 그것에 대해서 호불호와 찬반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한 번 졌다고 해서 영원히 진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치인 이재명으로서는 재보궐 선거를 통해서 영선 정치인이라는 것에서 이제 초선 정치인으로 변모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뭐 총선도 2년 뒤입니다만 대선은 이제 5년 뒤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기 대선을 노리는 정치인으로서 당권을 통해서 다시 한번 도전하기 위한 기회를 잡기 위해서 좀 최선을 다하고 있다.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해석해 줄 측면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재명 한 사람이 사는 것으로 인해서 민주당 전체가 어려움에 빠지고 있다. 이런 다수 여론이 있다는 것을 이재명 의원이 좀 귀담아 들을 필요는 좀 있어 보이고요. 저는 등원 이후에는 아마 이재명 의원은 정치인 이재명, 국회의원 이재명으로서 아마 모두 전환을 빠르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대국민 메시지를 전달을 하면서 민주당을 자신 중심으로 새로 재편하겠다. 뭐 이런 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요. 그 앞서 이낙연계와 정세균계가 해체한 거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은 뭐 그 방금 대변인께서는 이제 친 이재명계 개파 그 해체를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하시지만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불이익을 면하기 위한 해체가 아닐까. 불이익을 어떤 불이익이요? 불이익 말씀이십니까? 왜냐하면 앞으로 전당대회도 있고 이제 총선까지 있는데 계속 이낙연계, 계속 정세균계로 있으면 이재명계와는 계속 반대되는 입장에 서 있겠다라는 것을 아하. 공개 천명하는 거 아닙니까? 네. 저는 지금 이게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과거에 모셨던 그 대선 후보와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당장 지금 발등에 떨어진 것은 자신의 다음 총선 공천 여부거든요. 네. 그런데 이낙연계, 정세균계에 남아있을 때는 좀 불이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개파 해체 선언을 하고 민주당이 거듭나는데 외연을 확장하는데 좀 기여하겠다. 더 큰 민주당을 만드는데 기여하겠다. 이렇게 좀 실리적인 측면도 좀 고려가 된 개파 해체 선언이 아닌가.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고 의도는 있습니다. 조금 다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주셨습니다. 네, 그리고요 또 한 명의 인물에 대해서 저희가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서울시장에서 패배한 이제 송영길 전 대표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뭐 당 내부 캠프 사무실 정리하는 소회를 좀 밝혔는데요. 그러니까 사무실 정리하는 일을 도왔다. 그런데 캠프 빌딩 이름이 휘닉스 불사조다라고 밝혔어요. 근데 이 표현을 두고 이 불사조가
정치 행보 재개를 의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나와요, 변호사님. 정치권의 과거에 이인재 의원이 피닉제라고 본인을 이제 소개를 하면서 피닉스 다시 부활하고 부활한다 뭐 이런 의미를 부여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송영길 전 대표가 저런 글을 올려서 이제 피닉스 얘기를 하니까 또 많은 이제 또 정치적인 해석들이 나오는 것 네. 같습니다. 물론 이제 지지자들께서는 굉장히 또 많은 댓글들, 응원의 댓글들을 보내주시는 것 같아요. 물론 이번 송영길 후보는 비록 낙선하긴 했지만 또 어쨌든 서울 시민들로부터 또 많은 또 지지를 받으셨기 때문에 네.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낙선은 했지만 또 본인이 어쨌든 피닉스처럼 불사조처럼 다시 언젠가는 재개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또 본인의 바람을 넣어서 글을 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항상 정치권에서 나오는 말이지만 이 메시지의 어떤 내용도 중요하지만 그 메시지를 내는 참 시기가 참 중요합니다. 시기. 예, 근데 물론 이제 송영길 후보의 저런 메시지는 그 지금 있던 실망하신 지지자들을 또 아우르는 뭐 메시지도 있고 또 네. 본인에 대한 다짐도 있고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캠프 관계자들이 얼마나 고생했을 텐데 그 고생한 캠프 해단식을 보면서 또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지만 그 메시지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시기로 봤을 때 우리 민주당 내부의 이런 내홍들, 갈등들이 불거지고 그 갈등의 중심선에 또 이재명 의원과 또 송영길 후보가 이렇게 두 분의 이름이 거론되는 와중에 네. 저런 글을 올리는 것은 시기적으로는 좀 적절하지 않지 좀 않았나라는 부적절하다 아쉬움이 이렇게 있습니다. 보시는 네. 거네요. 일각에서는 그런 지적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자, 대변인님, 저는 근데 지금 계속 내부에서 내부인들끼리 하는 얘기를 좀 들어봤는데 외부에서 보시는 모습도 좀 궁금해요. 지금 보면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번 지방선거를 통해서 김동연 이 경기지사의 이 존재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이제 정치권에 발을 들여놨기 때문에 또 경기도 이 험지에서 이번 선거에서는 굉장히 험지였죠. 험지에서 이겼다라는 이런 상징성 때문에 앞으로 이 민주당의 어떤 쇄신과 혁신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김동연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민주당의 향방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동연 이제 당선인이죠. 당선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정당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기는 힘든 인물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정당 내에서 행보를 보이기는 힘들겠지만 분명히 이번에 김동연 후보가 당선이 됨으로써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아주 조그만한 숨통을 하나 튄 것이거든요. 만약에 경기도지사까지 국민의힘에 내줬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거의 회생이 불가능한 수준의 어떤 길로 들어서지 않았을까라는 판단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김동연 후보, 김동연 당선인의 행보가 앞으로 좀 주목이 되는 것도 분명히 사실입니다. 지금 김동연 당선인 입장에서는 이재명 후보와 사실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이고 또 정치적인 어떤 이득, 개인적 이득으로 봤을 때도 이재명 후보와는 거리를 두는 것이 분명히 이득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김동연 당선인의 강점이라고 하면 행정관료 출신의 어떤 네. 정치적 색이 강하지 않다라는 것이 지금 네. 최대 강점이기 때문에 경선 기간 때, 경기도지사 경선 기간 때는 사실 뭐 대장동 사업이 뭐 최대치적이다라고 어떤 옹호해주는 모습을 보였지만 본선으로 들어갔을 때 법인카드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강하게 지적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네. 자신의 강점을 계속해서 살리려고 하고 있거든요. 네. 민주당 입장에서도 지금 이재명 후보의 어떤 심판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재명 의원을 대체할 인물이 누가 있을까라는 것을 봤을 때 김동연 당선인이 현재 활동은 어렵겠지만 향후 대선까지 봤을 때는 김동연 어떤 당선인의 어떤 행보라는 것이 굉장히 주목될 것이고 분명히 민주당 내에 얼마 남지 않은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차기 야당의 대권 주자로서의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제 김동연 당선인은 계속해서 메시지를 내고 있는 게 앞으로도 민주당의 어떤 혁신, 뭐 개혁, 그리고 정치 교체, 씨앗의 역할 마다하지 않겠다라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그럼 네. 이제 앞으로 당 혁신 과정이 이어지지 않겠습니까? 이 과정에서 이 김동연 당선인의 역할 어느 정도로 가능성 점치는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렇게 옳은 소리는 늘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실제로 당을 개혁하고 당을 변화시키는데 역할을 하시기에는 좀 한계가 좀 있지 않나. 한계요? 한계가 네. 있습니까?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그러니까 합당을 통해서 그 민주당에 합류한 지 뭐 몇 달밖에 안 됐고요. 오래되지 당의 어쩐 입지가 아직 그렇습니다. 좋지 않다. 그리고 이 김동연 그 당선인과 함께 하겠다라고 이 뜻을 밝힌 국회의원도 지금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제 개인의 어떤 그 신념, 정치 혁신, 정치 그 교체에 대한 신념을 꾸준히 얘기함으로써 민주당이 변화하고 혁신을 이렇게 추동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 수는 있겠지만 실제 그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내기에는 아직 좀 한계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저는 좀 그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이재명, 김동연 연합을 통해서 이번 지방선거를 치른 것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결과 김동연 이 당선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이것이 김동연의 성과냐 이재명의 성과냐를 두고도 이재명 의원과 김동연 지사는 좀 생각이 다를 겁니다. 그러니까 동업에는 성공을 해서 지금 뭔가 이렇게 큰 과실을 얻어냈는데 네. 이거에 대한 이제 누구 공이 더 큰가는 좀 서로 생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재명, 김동연 그 연합 체제가 순항을 할지 아니면 좀 불협화음을 불러일으킬지 그것도 좀 또 다른 관전 포인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네, 관전 포인트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민주당의 개파 갈등 불거지는 상황 첫 순서로 전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당 혁신의 출범까지도 지켜봐야 될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뭐 제1야당도 이렇게 내홍에 휩싸여 있는데 이제 여당도 뭐 지방선거에서 이 권력을 탈환했지만 내홍이 좀 예측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국민의힘 얘기를 좀 다뤄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순서로 국민의힘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방 권력을 탈환한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실 당 내부 권력 세판짜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성상납 의혹에 대한 당 윤리위 징계 여부에 따라서 조기 전당대회 개최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고요. 그래서 당권을 둘러싼 물밑 주도권 싸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지금부터는 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님한테 바로 질문을 좀 드릴게요. 지금 이준석 대표 조기 사퇴론 얘기 나오고요. 조기 전대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가 어떤 건가요? 저는 뭐 사실 대선 이후에도 대선을 승리한 당대표지만 이준석 대표가 잘못했다라는 얘기가 사실 나왔고 네. 지선 이후에도 대선 이후에 지선 이긴 당대표에게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보면 분명히 어떤 조기 사퇴를 바라시는 분들이 당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저 같은 경우에도 지선 이전에 어떤 기자분이 전화가 오셔가지고 이준석 대표가 조기 사퇴를 하는 것이 사실이냐라고 묻길래 굉장히 좀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네. 식으로 얘기를 하면 지선이 끝남과 동시에 사퇴를 하시고 조기 전대를 연 다음에 본인은 유학을 가서 유학설. 네. 유학 갔다 온 이후에 노원병에 출마를 해서 이후에 대권을 도전하는 아주 구체적인 플랜까지 짜져 있길래 네. 저는 이후의 일정에 사실 이준석 대표와 겹치는 일정이 있어서 물어봤습니다. 네. 진지하게 유학을 생각하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굉장히 황당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실소를 짓던데 그래서 어떤 이런 조기 사퇴를 바라는 분들이 간접적으로 계속 이런 이야기를 흘리는 것이 아닐까라는 어떤 저는 안타까운 마음도 드는데 이런 이야기를 흘리시는 분이 당내 주류는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이준석 대표의 반감을 가지고 계신 분도 분명히 당내에 있을 것이지만 분명히 결과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대선과 지선을 모두 이긴 당대표는 정당 사상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러한 어떤 낭설로 이준석 대표를 사퇴시키는 것은 굉장히 좀 의미 없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결국에는 이준석 당대표의 임기가 내년까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대표 임기를 채우는 것은 분명한 상황이고 사실 이후에 어떤 당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이 나올지가 저는 귀추가 주목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언론에서는 뭐 안철수 의원을 지금 유력한 후보로 분석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준석 당대표가 정상적으로 임기를 마친 후에 안철수 의원이나 또 다른 인물들, 국민의힘의 어떤 유력한 인물들이 도전하느냐에 따라서 향후 당권을 조금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차장님, 네. 저는 근데 주류는 아니라 이런 뭐 낭설이고 이런 네. 추측, 이런 시나리오를 짠 건 주류는 아닐 것 같다라고 네. 대변님은 말씀해 주셨지만 좀 다른 의견도 있을 것 같아요. 주류, 네. 지금 주류라고 하면 뭐 이번 선거를 지나고 나면서 네. 대권 대선 연장전이라는 얘기가 있었으니까 네. 거기 딱 확답을 지었다. 그래서 친윤계, 네. 뭔가 이렇게 굉장히 친윤계가 이렇게 날개를 피고 있는 모습인데 뭐 그런 가능성도 좀 나오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준을 어떻게 놓고 보느냐에 따라서 주류 비주류가 갈리는데요. 네. 이준석 대표는 당권을 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를 당권 주자로 인정을 하고 보면 이제 비주류 측의 그 공격인 거고요. 반대로 대권을 준 쪽은 누굽니까? 그 윤핵관, 친윤 세력 아닙니까? 네. 네. 친윤 세력이 볼 때 이준석 대표는 약간 비주류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거취를 둘러싸고 있는 이런 국민의힘의 내홍은 대통령 권력을 창출한 친윤 세력과 새롭게 신주류로 부상을 하고 있는 친윤 세력과 전당대회를 통해서 2년 임기에 당대표에 선출된 이준석 대표 간의 어떤 파워게임으로 보는 것이 좀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새로 당선이 됐고 새 정부가 출범을 하고 지방선거도 승리를 했으니 이제 새 시대에 맞게 새로운 지도부를 좀 세워보자라는 요구가 지금 당내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임기 2년 보장된 당대표라고 지금 이준석 당대표가 나는 1년 남은 임기 꼭 채우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 네. 지금 당권에 도전하고 또 당권을 통해서 다음 이 총선 공천권도 행사하고 그 다음 차기를 노리고 있는 이 당내 세력들 눈에 볼 때는 이준석 대표는 눈에 가시 같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빨리 유학 안 가나 이제 누가 시나리오까지 짜서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준석 당대표는 선출된 당대표라는 점을 끝까지 어필하면서 이 자신의 임기를 채우려고 할 것이고요. 반대로 이 새로운 지도부를 통해서 당정청이 좀 조화를 이루는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생각과 의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아마 이준석 당대표 끌어내리기에 아마 다양한 시도를 하지 않을까. 이것 또한 그러니까 야당은 졌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책임론이지만 네. 국민의힘은 이겼지만 그러면 누구 공이 더 크냐. 이걸 놓고 지금 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차장님, 근데 왜 그러니까 네.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친윤 세력 아직 뭐 공이 나오진 않았지만 네. 이런 비토 느낌이 계속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비토 느낌을 내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믿지 못한다는 건가요? 뭔가요? 지금 이제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이기고 나니까 이준석 당대표가 승리한 장수다 이렇게 좀 포장은 돼 있습니다만 지난 한 5개월, 6개월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시면 국민의힘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를 선출한 이후에 당과 후보가 힘을 모아서 선대위로 하나로 합쳐져야 되는 시점에 이준석 당대표가 혼자 나홀로 지방 암행을 다녔거든요. 그러니까 당시에 윤석열 후보뿐만 아니라 윤석열 후보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은 아니 도대체 당대표가 왜 대통령 후보를 돕지 않고 저렇게 나 혼자 행보를 하는 것이냐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울산에서 어떤 회동을 통해서 이제 봉합이 네. 됐었던 일도 있었고 그런 적이 있었죠. 네. 그다음에 1월 초에 안철수 당대표 1월까지도 김종인 비대위가 해체된 이후에 선대위를 어떻게 꾸릴 것이냐를 가지고도 이 당과 이 후보 진영 간에 굉장히 큰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라는 당위, 그다음에 지방선거 승리라는 더 큰 목적 때문에 당내 내홍을 지금 자제를 했던 것인데 이 자제했던 것이 이제 폭발을 하고 있는 것이다. 뭐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어떤 권력 구조를 이제 친윤계와 이준석 대표의 파워게임 양상으로 정리를 좀 해주셨는데 여기에다 이제 안철수 의원까지 끼면 삼각구도가 형성이 됩니다. 안철수 의원이 차기 당권, 그 다음에 차기 대선 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 예측하는 분들 적지 않아요. 일단 당권 도전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무조건 할 거라고. 무조건 한다. 예. 물론 지금 안철수 의원은 또 이제 한 발 뒤로 빼시면서 네, 말을 자기는, 아끼시고 있죠. 예, 지금 말씀을 많이 아끼고 네. 계시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뭐 당권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국민 여러분들 다 기억하시겠지만 안철수 의원은 항상 본인 마음을 그렇게 좀 솔직하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실 것도 안 한다고 하다가 하시는 경우도 많고 안 하실 것도 한다고 했다가 결국엔 안 하신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도 사실은 의원이 되시고 원내에 들어온 후에 당연히 국민의힘의 당권에 도전할 것이 좀 예정된 수순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이준석 대표와 그다음에 이제 윤핵관 그리고 이제 안철수 의원 측의 어떤 구도가 삼각편대처럼 이제 당권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좀 보이기는 합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가 선제적으로 혁신위원회를 띄웠습니다. 혁신위원회, 최재형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맡게 되는데 공천 시스템을 손보겠다 이렇게 나선 겁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뭐 공천 시스템을 예측 가능하게 그리고 투명하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일인데 또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거는 또 친윤 세력이 이 공천의 향후에 뭔가 개입할 것을 먼저 선제적으로 막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요. 대변인님. 어떻게 보세요? 이준석 대표가 소위 말하는 친윤 세력이 저는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친윤 세력의 어떤 공천을 막고 싶었다면 소위 말하는 이런 혁신을 안 하는 게 더 이득일 겁니다. 왜냐하면 당대표로서 적극적인 권한을 행사해서 본인들이 원하는 사람들을 공천하는 것이 사실 오히려 더 만약에 친윤 세력이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더 쉽게 막는 방법이거든요. 사실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저희 당도 그렇고 공천 그리고 총선이 굉장히 지금 어려운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수차례 증명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결국에는 당심과 민심 그리고 국민들의 정서에 맞는 후보들이 선출되어야 된다는 것을 그동안의 어떤 지선과 대선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양당 모두가 지금 경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 네. 사실 뭐 구체적인 어떤 안이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언급되고 있는 것이 으뜸당원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당원 중에서도 일정한 연수를 거치고 시험을 보고 일정한 당비 납부 기준을 채운 분들을 으뜸당원, 네. 대의원 제도가 유사하다라는 그런 분석도 있는데 그런 어떤 당원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향후 어떤 공천 과정에서 국민적 감정과 괴리되어 있는 분들을 공천하기보다는 국민적 감정에서 우수하다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분들을 공천할 수 있는 그런 제도적인 차원을 마련하는 것을 지금부터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임 대변인은 굉장히 이준석 대표의 혁신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시는데 실제로 이 국민의힘 내부에 있는 다수 의원들이나 아니면 관계자들은 굉장히 좀 뜨악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부정적인가요? 네, 왜 그러냐면 이준석 대표의 임기는 내년 6월까지거든요. 총선 공천은 그 다음에 4월이기 때문에 차기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당 지도부가 공정한 공천 룰을 결정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느냐. 아하, 네. 그러니까 후임 지도부가 있을 때 공천하는 것을 왜 전임 지도부가 혁신위를 띄워서 공천 시스템을 개혁하려고 하느냐. 물론 지금 국민적 요구가 국민의힘의 지난 지방선거와 지난 대선의 어떤 공천 과정이 굉장히 불합리하고 부조리했다. 그러니까 공천 그 시스템을 좀 개혁해야 된다. 이런 요구가 많았다라면 당연히 혁신위에서 그 논의를 해도 되겠지만 네. 대통령 선거, 지방선거 공천 잡음 없이 두 번의 선거를 승리한 마당에 차기 총선의 공천 그 시스템을 혁신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른바 새로운 권력을 창출하는 데 앞장선 친윤 세력이 차기 총선에서의 어떤 공천 주도권을 행사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막기 위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상당히 이 비판적인 목소리가 당내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혁신이 이 과정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좀 궁금한 대목인데요. 사실 이준석 대표는 성상납 의혹 관련해서 이제 당 윤리위에 지금 걸려 있는 상황입니다. 계속해서 밝히는 부분은 떳떳하고 문제 없다. 그러니까 당 윤리위가 개최가 되면은 공개 회의하자고 할 것이다 라면서 입장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사실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국민의힘의 권력 세판짜기 이런 분위기를 진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성상납 의혹 문제가 그 과정에서 어떤 영향을 줄지 또 변수가 될지도 궁금한데요. 네, 뭐 이준석 대표는 아니라고는 계속 하고 있지만 일단은 성산납 의혹이라든지 증거인멸 교사라든지 이 부분이 윤리위원회에 회부돼 있다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신경이 쓰일 것입니다. 네. 그리고 일단 뭐 관련돼 가지고 그 국민의힘 당내에서는 뭐 이 성상납 의혹은 뭐 공소시효가 지났느니 뭐 이런 말들도 나왔는데요. 사실은 뭐 공소시효가 지났는지 여부가 사실은 그걸 변론으로 하고라도 이준석 대표에게 지금 당에서 묻고자 하는 것은 당연히 법적 책임도 있지만 더 네. 나아가서는 정치적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윤리위원회의 어떤 행보라든지 이게 일단 징계로 계속 안건이 올라가져 있다는 것만으로도 당대표로서는 굉장히 좀 부담이 될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좀 돌파하고자 이번 네. 혁신위도 띄운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군요. 지방선거를 승리했고 네. 민주당이 오히려 패배했는데 그 다음날 바로 혁신위가 나오는 것을 보고 저도 솔직히 굉장히 놀랐습니다. 그래서 아 이준석 대표가 참으로 기민하구나. 그렇지만 바로 최재형 위원장이 이제 그 혁신위 위원장이 되고 공천 얘기를 하는 거 보면서 네. 사실은 의도가 좀 많이 보인다라는 평가들이 많았거든요. 네. 그리고 사실 최재형 위원장이 뭐 공천 시스템을 말씀하시면서 전략 공천을 최소화하겠다라고 네. 말씀하셨는데 사실 본인도 종로에 전략 공천이 되셨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공천을 시스템을 개혁하겠다, 이걸 혁신하겠다라고 말하는 게 이준석 당대표의 어떤 그런 파워 게임이나 자신의 어떤 정치 행보를 위한 도구로 쓰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로 갔죠. 우크라이나로 여당 대표로서 여당 의원들과 함께 우크라이나 이 전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살펴보러 지금 간 상황입니다. 그 이후에 이제 다녀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이 당 최고위원, 뭐 사무총장과 함께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궁금한데 대변인님. 예. 그러니까 이 성상납 의혹과 관련해서는 지금 계속 떳떳하다 뭐 이런 입장인 거죠?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제가 알기로는 공식적으로 윤리위에 올라가 있는 안건은 품위유지 의무 위반이랑 증거인멸 교사 관련해서 지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네. 당연히 그 과정에서 소위 말하는 성상납 의혹도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윤리위에서 사실 6월 말 정도로 윤리위 개최일을 미뤘는데 오히려 더
더 빨리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아쉬움이 사실 들긴 합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근거 없는 의혹들이 계속 제기됨으로써 이준석 대표의 행보가 있을 때마다 뭐 우크라이나를 가는 것도 해외를 도피하는 것이다. 이런 식의 공격이 사실 말도 안 되는 공격이 들어오고 있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그 윤리위의 징계라는 것이 징계 절차라는 것이 빨리 판단되고 이준석 대표도 이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런 우크라이나 행보라든지 이런 것과 무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보였으면 좋겠는데 윤리위에서 사실 이렇게 조금 오랫동안 판단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유감이고요. 사실 윤리위의 경우에는 작년 12월쯤에 이 사안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는 전혀 이게 소위 말하는 경찰에 비하자면 입건도 안 될 사항이라고 해서 지금처럼 윤리를 개최조차 하지 않았는데 그 뒤에 한 3개월, 4개월 뒤에 사실 이제는 입건을 한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경찰에서. 저는 그 사이에 어떻게 보면 윤리에서 그러한 판단을 한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 의문이 조금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나 수사기관에서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나온다든지 수사가 진행된 상황이었다면 저는 충분히 윤리를 열 수 있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12월에 윤리가 했던 판단과 3개월, 4개월 이후에 윤리가 했던 판단 사이에 사실 수사기관에서는 딱히 다른 판단을 내린 것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윤리위가 소위 말하는 징계위를 개최하겠다라고 선언을 하고 지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이를 판단조차 내리고 있지 않는 것은 네. 사실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굉장히 지금 불편한 상황일 것이고 저는 이준석 대표가 말하는 것처럼 오히려 공개적인 회의를 통해서 지금 계속해서 야당이든 언론이든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상황이니 토의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저는 성상납 의혹의 경우에는 저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도덕적 흠집내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성상납 의혹이 진짜 이 개연성이 있는 의혹이었다라면 검찰과 경찰이 빨리 수사를 해서 진위 여부를 밝혀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런데 수사가 진척이 있다는 얘기는 거의 없고 이게 윤리위에 회부됐다, 성상납 의혹이 제기됐다 이렇게 자꾸 거론되는 것 자체가 저는 이준석 당대표에 대한 어떤 흔들기 그리고 도덕적 흠집내기라는 이 시도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에 맞서서 이준석 대표는 또 굉장히 영리한 행보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지방선거 승리 이후에 이번 연휴에 서울에 있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성상납 의혹 어떻게 됩니까? 윤리위에서 어떻게 네. 대처하실 이슈가 겁니까? 다 그렇게 몰렸겠군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하면 성상납하고 거의 그 동일시 될 뻔했는데 마침 우크라이나로 출국하고 명분 있게 출국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 여당에서 초청을 했기 때문에 당대표 자격으로 간 것이고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 관심이 많은 분쟁 지역에 가서 현황을 파악을 하고 돌아와서 대통령에게 이제 건의를 명분 있게 할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도와야 될지 아니면 러시아와의 그렇죠. 관계를 고려할지 이제 이런 종합적인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로서는 자신을 향해서 날아오고 있는 어떤 도덕적 그 흠집내기에 대한 시도를 우크라이나 그리고 혁신이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질문을 바꿈으로써 어떤 자신의 위기를 좀 돌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어서 이제는 좀 이제 국회 내부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21대 후반기 원구성이 난항을 겪고 공백 상태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 선거 끝나면 조금 속도가 날 줄은 알았는데 민주당 지도부 공백 사태가 이어지고요. 뭐 내용이 계속되면서 협상이 좀 진전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따지고 본다면 야당으로서는 협상의 주체가 지금 누구인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지도부가 공백이 있고요. 그리고 소위 말해 이제 집안 싸움도 해결을 못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당에 대한 견제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상황이 빨리 좀 수습이 돼서 네. 어떤 여당에 대해서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견제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좀 내홍을 수습하고 어떤 당권도 빨리 이제 누군가가 나와서 당권도 잡고 빨리빨리 정리를 해야 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사실은 실마리가 좀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변인님, 이런 상황에서 제일 관심이 가는 게 법사위원장 자리인 것 같아요. 이 법사위원장 자리를 사실 지난해에 있었던 여야 합의에서는 이번에는 이제 돌아오는 국민의힘 순서로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다시 이제 선거 좀 전에 법사위원장 자리 못 주겠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에서 얘기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게 안 된다면은 국회 파행으로 갈 수 있을까요? 저는 그 전에 법사위원장은 민주당이 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라고 보고 그런가요?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민주당 지도부에서 법사위원장을 줄 수 없다라는 논리가 그때 합의를 했던 지도부와 지금의 지도부의 입장은 다르다. 내지는 야당이 이제 민주당이 되었기 때문에 야당이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는 것이
옳다라는 명분을 내세웠는데 사실 그렇게 옳은 명분이었으면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도 법사위원장직을 수행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사실 황당한 논리라고 조금 비판을 받았는데 지금의 어떤 정치적 상황이라고 보면은 민주당이 대선에 의해서 지선까지 지금 대패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직을 계속 고수하겠다라는 것은 이것은 국민들에 대한 엄중한 어떤 심판의 잣대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민주당도 결국에는 한덕수 총리 같은 경우에도 후보자 인준을 하니 마니와 관련해서 굉장히 줄다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검수완박 국면 이후에 어떤 뭐 성비위 사건이나 그런 것들이 연이어 터지면서 한동훈 후보자의 어떤 자멸적 청문회 같은 것들이 열리면서 한덕수 당시 후보를 인준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거든요. 네. 사실 지금의 정치적 상황은 민주당이 그때보다 더 안 좋은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직을 조금 황당한 논리로 계속 고수하는 것보다는 국민의힘에게 법사위원장직을 내어주고 본인들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당내 쇄신안이나 당을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에 대해서 언론에 보도되게 하는 것이 저는 현명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런 상황이니만큼 의장단도 없고 청문회도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 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국세청장 후보자 등 이제 청문회가 필요한 후보자들이 여럿 있어요, 차장님. 네. 근데 지금 김창기 국세청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인사청문 기한이 20일이 됐습니다. 앞으로 이제 열흘 안에 안 되면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을 하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국회가 뭐 직무유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대통령은 이제 인사권을 이렇게 발동을 해서 이렇게 임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저는 이번 이제 21대 국회 하반기 원구성의 경우에는 네. 민주당이 지난해 합의를 이행하는 것이 민주당답고 또 정치 도의상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법사위를 민주당이 장악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분명하거든요. 자신들이 빨리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키고 있는 법안이 있었을 때 그걸 수월하게 하기 위해서 법사위원장, 국회의장 모두를 갖고 있을 때는 일사천리로 법안이 통과가 가능하지 않습니까? 지난달에 있었던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이제 그런 식으로 통과가 됐었는데요.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국민들은 여전히 민주당이 야당이 됐지만 160석 이상의 과반 이상의 의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 독주를 못할 것이다.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장악을 하고 있어서 본회의에 올린다 하더라도 네. 국민 동의를 하지 않는 국민이 반대하는 법안의 경우에는 야당이 얼마든지 부결 처리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보면 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을 차지하고 법사위원장은 여당이 맡아서 책임 정치를 한번 구현해봐라. 이런 것이 국민의 뜻이기 때문에 결국 하반기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는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 그다음에 국회의장은 원내 일당인 민주당이 차지하는 이 순리대로 정리가 되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저희가 두 번째 순서에서는 국회 원구성 상황하고요. 여당의 당권 주도권 싸움 분위기까지 심층 분석해봤습니다. 네, 여의도 얘기했으면 이제 용산 얘기도 좀 해봐야겠죠. 뭐 윤석열 대통령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내일 이제 현충일을 맞아 국가유공자 5명에게 유공자 증서를 수여한다고 합니다. 또 요즘에는 이 김건희 여사의 공식 비공식 행보가 늘면서 대통령실이 일정 전담 인력을 꾸리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관련 이슈를 지금부터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들어온 소식부터 바로 시작을 좀 하게 되면 북한이 오늘 오전에요.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무려 8발을 발사했다고 합니다. 차장님, 네. 이렇게까지 많이 쏜 적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지금 NSC가 이제 열려서 회의를 하고 있고요. 윤석열 대통령도 당초 있었던 비공식 일정을 취소하고 용산 집무실로 지금 출근을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이 북한의 도발은 너무 이제 우리 도발이 횟수가 잦다 보니까 우리 국민들 사이에 뭐 늘상 그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무뎌지고 있습니다. 네, 약간 네. 그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요. 저 도발이 동해상으로 가지 않고 남쪽으로 향하면 바로 이게 준전시 상태 유사시가 돼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놓쳐서는 안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북한의 의도에 대해서는 좀 면밀히 파악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이 북미 대화 재개를 통해서 어떤 경제적 어려움을 타개하려고 했던 이 북한 지도부의 기대가 좀 무너진 측면이 있고요. 또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이제 윤석열 새 정부가 출범을 했기 때문에 뭔가 새로운 모멘텀을 찾고자 하는 시도, 몸부림이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것이 대결로 가자라는 어떤 강력한 도발 의지가 담겨 있는 도발이라기보다는 북한 나를 좀 봐달라, 우리와 좀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런 것을 대화에 대한 의지가 숨겨 있는 이 도발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안보 당국에서는 대비는 철저히 하되
대화 의지가 과연 담겨 있는 것인지 이걸 가려내서 아마 그 대북 관계에 대해서도 새로운 모멘텀을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 보면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가 핵 항모까지 동원된 이 항공모함까지 동원된 이 연합훈련을 한 것에 대해서 뭔가 반발해서 이 뭔가 의견을 개진하고자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이렇게 여러 발 발사한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지만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이 김건희 여사와 한강변에서 이 플로깅이라고 요즘에 얘기를 하던데 뭐 플로카업이라고 이제 스웨덴어에서 이게 쓰레기를 뭐 이삭을 줍다 뭐 이런 건데 이렇게 쓰레기를 주우면서 조깅하는 그런 뭐 비공식 행사를 좀 가지려고 하다가 관련 소식을 듣고 52분 만에 이 용산 집무실에 도착을 했다는 그런 소식까지도 저희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내일은 현충일입니다. 새 정부 들어서 처음으로 현충일이고 첫 추념식이 열리게 될 텐데요. 대변인님, 이제 이 자리에서 제주도에서 지난 4월에 발생했던 헬기 추락 사고 유족분에게 이제 유공자 증서를 수여를 직접 한다라고 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오는 6일 67회 현충일 추념식에서 말씀하신 대로 지난 4월에 제주 해상에서 헬기 추락 사고가 안타깝게도 발생했습니다. 그 추락 사고에서 안타깝게 순직한 해경항공대원 유족 등에게 네. 국가유공자 증서를 직접 수여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대통령실에서는 이를 두고 국가 국민을 위해 희생한 분들의 헌신을 잊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다짐을 실천하고자 이러한 방안을 모색했다라고 하고, 사실 이전 정부에서 어떤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라든지 서해 수호의 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소 소홀한 것이 아니냐라는 비판이 조금 있었는데, 저는 이제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향후에 들어서는 어떤 정부든 이런 어떤 국가유공자에 대한 대우나 국가유공자에 대한 희생을 존중하는 그런 마음에 있어서는 정파를 떠나서 이런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보면 저희가 뭐 그림 하나를 준비를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지난 지방선거일 날 그 행보 다들 사진으로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렇게 청와대, 공개된 청와대를 찾은 모습을 저희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이 있는데, 당시에 의상에 되게 관심이 많이 쏠렸어요. 이 천안함 이 모자, 티셔츠를 착용을 해서 일각에서는 이것을 나도 샀다, 뭐 재입고 해달라 이러면서 품절 대란이 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도 좀 기억에 나더라고요. 이 대선 출정식 하기 전에 굉장히 고민이 많다 이런 것들이 언론에 이제 보도가 쏟아졌을 때 이 천안함 모자를 쓰고 나타나서 측근들과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들, 저희가 그 전에 일주일 전쯤에 아마 보았던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앙보 행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일단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대통령이니까요. 이제 입는 옷 하나, 뭐 모자 하나, 티셔츠 하나도 국민 여러분들께 많은 관심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모든 행보가 본인의 의도와는 달리 다 메시지화 되는 것일 텐데요. 특히 이 안보를 강조하는 행보는 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부터 계속 강조해 왔던 어떤 대북 관계라든지 그다음에 안보 이런 부분을 본인이 좀 많이 강조해 오셨기 때문에 네. 같은 결이 같은 행보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그 전임 정부였던 문재인 정부의 뭐 대북 정책이라든지 안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고 또 그 반문 정서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어낸 대통령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특히 저런 안보와 관련된 강조하는 행보는 계속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근데 다만 뭐 한 가지 더 좀 추가해줬으면 좋겠는 것은 꼭 안보뿐만이 아니라 네. 또 사회적 약자라든지 네. 또 우리나라에 또 많은 문제들이 많이 있거든요. 사회적으로 봤을 때 꼭 안보 말고도 다른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엔 다른번에는 뭔가 티셔츠나 이런 것도 좀 다른 메시지를 낼 수 있는 티셔츠 입어주셔도 네.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자, 그리고요, 이제 용산 대통령실 이야기를 좀 해보면요. 청와대 시대는 종료가 되고 대통령실 시대가 개막한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에 이름을 다는 작업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후보가 좀 종합이 됐다라고 해요. 5개인데 국민의 집, 또 국민청사, 민음청사, 바른누리, 이태원로 22 이렇게 5가지 후보를 지금 공개를 했고요. 이 중에서 투표를 통해서 최종 이름을 선정을 한다라고 합니다, 차장님. 네. 뭐 차장님 개인적으로 또 마음에 가는 이름이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우리 홍 앵커는 뭐가 마음에 드세요? 좀 고민이 되는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것이 네. 그래도 후보자가 정해진 것에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국민들의 이제 다양한 그 제안을 받아서 이제 5개로 압축을 한 건데 아마 저 이름 중에 이제 하나로 결정이 될 겁니다. 이 최종 결정은 이 6월 3일부터 지금 9일까지 온라인을 통해서 이 여론을 수렴한 후에 이제 최종
결정할 예정인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예. 아마 국민의 집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그렇게 국민의 생각을 집. 합니다. 언급이 국민의 한번 힘과도 됐던 뭔가 네. 왜냐하면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제 그 외국 외신과 인터뷰를 인터뷰 때 하면서 얘기를 했죠. 피플스 하우스라고 이제 한번 언급을 한 적이 있고 피플스 하우스를 이제 한국말로 바꾸면 국민의 집이 되고요. 또 그리고 피플스 하우스는 이제 영어로도 약자로 PH가 되기 때문에 네. 과거에 이제 블루 하우스의 약자 BH라고 했었는데 PH로 그러니까 BH가 PH로 좀 바뀐다. 과거에는 구중궁궐에 있는 이 청와대였지만 이제는 국민 속에 있는 이 피플스 하우스로 바뀐다. 여러 가지 스토리텔링이 가능하기 때문에 네. 아마 국민의 집이 좀 유력하지 않을까. 만약에 국민의 집으로 결정되면 야당은 상당히 좀 반발할 것 같아요. 왜요? 국민의 힘, 국민의 집 뭔가 좀 약간 무사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관이 돼 있는 느낌을 주기 때문에 그렇긴 네. 한데요. 어쨌든 국민 여론조사를 통해서 최종 결정을 하는 명칭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 최종 결과는 좀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부 기자들 사이에서는 아직도 뭐 청와대 그 향수 때문인지 용화대 이런 얘기를 많이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는 네. 드래곤 하우스가 어떨까? 드래곤 하우스. 네, 그러니까 용산 용이 사는 집. 네. 근데 이제 그 드래곤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신성한 동물로 알려져 있지만 이렇게 유럽이나 이런 쪽에서는 네. 굉장히 좀 이렇게 괴수 부정적인 느낌이죠? 그렇죠. 부정적인 네.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아마 드래곤 하우스는 배제가 된 것 같고요. 피플스 하우스는 말 그대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집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굉장히 뭐 어감을 떠나서 의미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뭐 결국은 이제 국민들이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지금도 선호도 조사 중이군요.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또 김건희 여사 얘기를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건희 여사 이 패션, 항상 이 의상이 굉장히 화제가 돼 있었는데요. 일부 진영에서 친야 뭐 성향이라고 분류가 되는 이 방송인 김어준 씨 등이 이 자켓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 노란색 이 체크무늬 자켓을 두고 이게 명품 D사의 재킷인데 국내에서 구입이 불가능한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이 D사 측은 모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협찬한 것이 아니고 이 김 여사가 직접 이제 구매를 많이 해왔더니 강남 매장에서 직접 구매한 것으로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해서 좀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이런 패션에 관심도 많이 쏠리는 것도 확실한데 그에 따라서 논란도 굉장히 많이 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이제 김건희 여사가 사실은 이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일거수일투족이 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뭐 패션이라든지 각종 뭐 어디를 가시는지 뭐 어떤 머리 스타일을 했는지 모두가 다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게 화제가 되는 것은 당연히 국민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네. 이게 국민 탓은 절대 아닐 텐데 다만 김건희 여사로서는 굉장히 부담이 되긴 할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는지 특히 이제 처음에 취임식이나 이런 초기 행보에서는 어떤 소상공인들의 옷을 입었다라고 해서 그게 또 이제 미담으로 화제가 됐었는데 갑자기 이제 뭐 명품 D사의 재킷이라든지 뭐 셔츠라든지 또 운동화를 신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다 보니까요. 좀 아무래도 김건희 여사 측에서 좀 부담이 될 것 같긴 합니다. 네. 거기다가 더 나아가서 저 노란색 재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의혹들이 있었냐면 저게 이제 한국 매장에서 구하기가 어려운 것이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VIP들한테는 네. 따로 구매할 수 있는 경로가 있다고 하던데 혹시 D사로부터 협찬을 받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의혹들이 나온 것이죠. 이제 그런 의혹 속에서 가장 이제 곤혹스러웠던 것은 어떻게 본다면 그 패션 업체였던 D사였을 것입니다. 네. 중간에 껴서 굉장히 좀 곤혹스러웠을 텐데요. 확인한 바에 의하면은 한국 매장에 들어와 있고 이제 강남 매장에서 구매를 했다라고 확인이 됐으니까요. 이제 저 어떤 김건희 여사의 옷, 저 노란 자켓에 대한 어떤 진실 공방은 이쯤에서 멈추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김건희 여사로서는 앞으로는 이제 본인이 말씀하셨던 그 조용한 내조, 그 기조의 하에서 좀 이제 사회적 약자들이나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행보에 좀 나서주셨으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아무리 조용한 내조를 약속을 했다고 해도 이제 행보 하나하나 워낙에 이목이 관심이 쏠리다 보니까 뭐 논란이 되는 일이 생기기도 하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실도 고민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자, 김건희 여사의 활동을 보좌할 기구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사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는 제2부속실도 폐지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영부인이라는 그런 호칭도 과하다라고 했고요. 그래서 이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인력 배치나 이런 거를 좀 기존보다는 좀 작게 가져간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대변인님? 그러면은 앞으로 뭐 제2부속실을 다시 살리지는 않는다고 해도 이제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를 도울 인력 배치 팀 같은 게 구성이 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까? 대통령실 관계자의 좀 구체적인 말을 더 인용해 보면 사실 별도의 팀을 만드는 것을 구체적으로 의논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어떤 역할을 구체적으로 할지에 대해서 먼저 논의가 되어야 되는 상황인데 김건희 여사의 어떤 구체적인 활동에 대해서 지금 규정된 바가 없기 때문에 이를 이제 논의를 막 시작한 단계라고 생각을 하고 네. 말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런 어떤 팀이든지 아니면 인력이든지 분명히 필요할 것은 같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어떤 집무실과 관련한 논란에 있을 때 집무실을 방문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행위이고 네. 문제시 삼지 않아야 하지만 이것이 유출되는 과정이 팬클럽이라는 것이 밝혀지면서 이것은 어떤 김건희 여사의 이런 행보를 보좌해줄 인력의 문제가 있지 않나, 구조적인 문제가 있지 않나라는 비판들도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도 이 문제와 연장선상에서 어떤 옷 논란이라든지 이런 걸 판단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런 차원에서 뭐 팀을 꾸리든지 인력을 꾸리든지 김건희 여사의 행보를 보좌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은 배치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조용한 내조를 하겠다는 원칙은 그 김건희 여사께서 유지를 하시는 게 좋겠고요. 그런데 원튼 원치 않든 대통령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이 많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앞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거나 또는 외국 그 정상 부부가 우리나라 초청으로 이 국빈 방문을 할 때는 굉장히 많은 의전을 해야 되는 자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영분이라는 호칭 대신 대통령 배우자라는 뭐 일반 명사를 쓴다면 대통령 배우자의 어떤 의전 또는 행사와 관련된 소통을 하는 그 전담 직원은 좀 필요해 네. 보이고요. 그리고 우리 국민들도 그 정도는 아마 다 네. 용인을 해줄 거라고 봅니다. 저렇게 비공식적으로 자꾸 사진과 동선과 이런 것이 나가는 것은 오히려 이거 좀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거든요. 관리되지 않고 통제되지 네. 않는 상황이 많아질수록 오히려 그 위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오히려 대통령 배우자도 뭐 경호 대상자니까요. 얼마 전에 또 경호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그렇습니다.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뭐 가포 경호 대상자이기 때문에 그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활동을 좀 원활히 할 수 있는 이 담당자를 두는 것이 필요하고요. 필요하다면 특수활동비 말고 정부 예산 내에서 지원도 얼마든지 해도 좋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정부 예산이 합법적으로 지원이 되면 나중에 그건 감사나 아니면 국회 네. 국정감사를 통해서 얼마든지 확인이 되거든요. 네. 대통령 배우자 개인을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국가 행사에서 배우자가 역할이 있어서 거기에 합당하게 지급을 했다. 이런 근거가 있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조용한 내조도 좋지만 꼭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실이 그 심사숙고해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고 이 소통을 원활히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자 마지막 순서로 대통령 취임 한 달을 앞두고 대통령 내외 관련 이슈들 짚어봤고요. 세 분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60초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주요 뉴스를 미리 보는 시간이죠. 앞으로 뉴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해외 입국 격리 의무가 완전히 해제됩니다. 인천국제공항의 국제선 운항도 정상화되고요. 24시간 운영이 재개됩니다. 네, 수요일엔 경제협력개발기구의 경제 전망 발표도 예정돼 있습니다. OECD는 지난해 우리나라가 올해 3% 성장하고 소비자 물가는 2.4% 상승할 걸로 전망했었는데 수정이 불가피할 거란 분석이 많습니다. 올해 수능의 이 준비 시험격인 6월 모의평가가 목요일에 시행됩니다. 이번 모의평가는 코로나19 감소세를 반영해 확진자나 유증상자에게도 오프라인 응시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주 금요일엔 방탄소년단이 새 음반을 발매하며 컴백합니다. 미국 빌보드 차트 집계 시작에 맞춰 음반을 발매하는 건데요. BTS는 2년여 만에 국내 음악 방송에도 연이어 출연할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보니까 오늘은
하늘이 좀 흐렸습니다. 반가운 비 소식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가뭄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네, 지금 이 건조함을 해소해줄 비 소식이 충청과 남부, 제주도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쏟아지겠고요. 남해안은 돌풍이 불고 벼락이 치겠습니다. 네, 비 피해 없도록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교통 안전에도 유의하셔야 되겠고요. 비가 내리면 더위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좀 주춤해지는 겁니까? 네, 좀 주춤하겠습니다. 서울 낮 기온이 26도로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대전 22도, 광주 20도, 대구 21도에 머물겠습니다. 네, 아침 저녁으로는 이렇게 서늘하기도 하니까 얇은 겉옷 챙기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한 주간 날씨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내일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습니다. 서울 등 수도권과 영서지방은 내일 새벽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화요일부터는 딱 이맘때의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일요일엔 뉴스에이 라이브입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ell us why you had to hide away for so long.